나스닥이 53%가 플러스예요. 네네. 5년으로 갔어요. 나스닥은 165%. 뭐 가치 투자 이런 거 할 땐 중소형주들을 많이 이제 보잖아요. 근데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이기지 못했다. 오히려 대형주들이 많이 갔구나를 볼 수 있죠. 이제 5년으로만 봐도. 그리고 나스닥이 혼자 완전히 아웃퍼폼한 걸 보면은 결국 기술주랑 빅테크들이 길게도 키를 그렇죠. 잡고 있었구나. HSCI는 5년으로 바꿔도 45 마이너스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랑 싸우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이제 상승으로 돌기에는 되게 아직도 힘이 부족하구나. 지금 비트코인은 1000%예요. 5년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꿈과 희망을 갖기에는 자꾸 이제 이쪽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테이블랩의 케빈 대표 모셔서 또 전반적인 숫자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말씀해 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도 준비하는 시간이 이번 주는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딱 준비한 자료에서는 제가 작년 12월 23일 날 했던 자료더라고요. 2022년. 2년. 아. 12월 30일 날. 네. 그래서 매크로 전망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침체라고는 다들 얘기하고 있지만 성장밖에 답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뭐 그때 막 말라왔던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이러면 지정학적 리스크들 이란, 미국 뭐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왔었고 코로나 19가 아직 완료가 됐을 때가 아니에요. 벌써 22년도 말만 해도 중국이 코로나를 풀어서 좋아지느니 많이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예상을 할 때는 중국이 이제 코로나를 좀 풀면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네. 좀 좋아지지 않겠어? 그런 것 때문에 장이 좋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조금 이제 바닥은 찍지 않았을까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5년치, 1년치 정도 2개 정도를 비교하면서 5년 동안에 나스닥은 69%가 올랐었고 그 다음에 뭐 HCI 뭐 42% 빠졌지만 지금 1년, 이게 지금 잠시만요. 작년. 그러니까 요거 보여주신 지금 자료가 여러분 2022년 네, 2년. 거의 요 시간. 네, 요 시간대 요때 보여드렸던 자료예요. 자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네, 그래서 22년도 12월 23일 날 네. 1년 동안 어땠는지를 보니까 이랬었어요. 비트코인은 64%가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33%가 마이너스였고요. 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주가들 다 마이너스였고 HSCI도 19% 정도, 18.88%가 마이너스였고 달러만 8% 플러스였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내년에는 괜찮아지지 않겠냐 오히려. 그 이유는 이제 중국이 좀 리커버리를 하지 않겠냐 코로나 풀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지나서 딱 생각을 해보면 중국은 틀렸죠. 그렇죠? 중국은 리커버리를 못했죠. 결국은. 그렇죠. 네, 못했고 오히려 중국보다는 AI가 나타나서 이제 올해를 구했죠. 거의 올해를 23년도를. 살렸다고. 네, 살렸죠. 거의. 네. 예. 그래서 결국 2023년도 키워드를 돌이켜보면 AI랑 M7 이 결국은 이제 결국 키워드였다. 전체로 보면 금리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지만 그래도 이걸 뭐가 살린 거야라고 보면은 결국은 이거 두 개였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차트를 보시면 1년 동안에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보통 지표들을 다 가져와 봤어요. 1년 네. 동안 움직임이에요. 네. 나스닥이 53%가 플러스예요. 근데 결국은 니케이, S&P가 23%인데 이렇게 퍼폼할 수 있었던 이유, 그다음에 S&P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안에 금리 얘기들도 물론 있지만 금리 때문에 나스닥이 올랐어. 이러면 이제 금리 얘기가 더 포커스가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AI 쪽에 대한 포커스, 성장성에 대한 포커스 때문에 올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빨간색은 이게 두 개밖에 안 보이죠. 빠진 거. 네. 예. HSCI는 18%가 빠졌는데 작년 것도 보셨을 때 18%가 빠졌어요. 그 얘기는 HSCI는 꾸준하게 계속 빠졌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커버리 주식들은 쭉 다 올랐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많이 빠져 있었는데 혼자서 네. 그래서 리커버리를 많이 했구나 53%로 회복을 되게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골드 같은 경우도 회복을 했고요. 네. 국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되게 금리가 많이 움직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작년 말 대비해서 보시면은 10bp 0.1%밖에 안 빠졌어요. 그 다음에 10년짜리 국채는 거의 똑같아요. 네. 지금 막 뭐 금리가 막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작년 말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금리 차이가 별로 크게 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제 왼쪽 가서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때 3월 달에 사태가 있었죠. SBB 사태가 네. 있으면서 갑자기 쫙 내려갔다가 거기서부터 회복하는 걸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한 해 동안에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구나. 그러면서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점 대 점으로 작년 말하고 현재하고로 딱 비교를 해서 보면은 별로 큰 변동이 없었다. 근데 그 안에 변동성과 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였지만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1년이 지나서 보니 그러면 큰 변동은 실제로는 없었던 거네. 왜 이렇게 움직였어? 라고 해서 돌아가 보면 이제 SBB 사태가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때 이 금리들 때문에 결국은 뭐 주가도 많이 변동을 했고. 그렇죠. 근데 딱 눈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골드, 그다음에 구리, 그다음에 유가 이렇게 세 개를 가져와 봤는데 금 같은 경우가 12% 정도가 올랐어요. 네. 그리고 구리는 2%밖에 안 올랐고 그다음에 유가는 오히려 8.72%가 빠졌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줄어들었겠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구리도 안 올랐고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잦아졌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는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고 네. 디스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주가들은 올랐구나. 네. 그리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이랑 계속 이제 안 좋고 관계가 안 좋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이제 기술 전쟁들 계속 하고 있고 혼자 약간은 이제 딸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도 딸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완전 혼자 내려가 있어요. 계속 내렸어요. 거의 반등만 하면 내려가고 반등만 하면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은 또 있죠. 이 HEC 때문에 ELS도 이슈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빅스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색인데 맨 밑에 보시면은 빅스도 굉장히 변동성이 적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25% 레벨에 있던 게 쭉 내려와서 13%대 레벨 갔다가 다시 22, 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13%로 내려와 있어요. 저 22까지 올라가던 게 언제죠? 이때가 이제 뭐 제일 올라간 SBB죠, 뭐. 아, SBB 때 이제 25 네. 갔다가 이번에 이제 그 금리 바뀌니 많이 하면서 다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도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이제 하루 왕창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로 DT 얘기가 또 나오고 있었어요. 그날 왜냐면 장 후반 들어서 갑자기 좀 급락한 게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저희가 이제 제로 DT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그 제로 DT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얇을 때는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영향을 주진 못한다. 그리고 긴 영향을 주진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연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성이 적었을 것이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를 실제로는 누군가가 테스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마켓 두께 그러니까 이제 사는 사람이 많이 없는 상태가 됐을 때는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충분히 있는 상태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 지난주 움직임을 보면. 네. 그래서 이제 빅스를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빅스가 너무 낮아요. 예. 그래서 너무 낮기 때문에 결국은 빅스가 한번 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년짜리 같은 경우는 이런데 2년짜리로 가서 3년으로 가서 보면은 이제 1년만 봤을 때는 조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다 올랐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근데 조금 그 앞에서 봤던 건 작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까지인데 3년 전서부터 지금까지를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가 보시면은 나스닥 30% 플러스예요. 결국 나스닥은 제일 많이 올랐죠. 근데 의외로 S&P 같은 경우는 26.5예요. 그러면은 리스크 대비 리워드로 봤을 때는 S&P가 3년으로 볼 때는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왜 많이 내려갔다 많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그냥 좀 천천히 네. 계속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마음이 편하잖아요. 장기 투자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게 워렌 버핏이 계속 S&P 그냥 사라고 했던 게 제일 맞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장기 투자할 때는. 근데 우리나라 거 가서 보시면은 코스피는 아직도 마이너스 12.7% 마이너스예요. 그다음에 HCI 거의 50%, 49% 마이너스죠. 3년간이요. 네, 3년간 20년도 12월 30일 네.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서부터 지금까지로 왔을 때로 보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수출을 가지고 수익을 냈던 나라들은 다 안 좋았구나 3년 동안. 결국은 이제 코로나 공급망 이슈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좀 있었구나. 그리고 결국은 미국이 결국 그 사이에서 온쇼링 한다고 하고 리쇼링 한다고 하면서 다시 다 올라왔구나 보실 수 있고 유가 같은 경우도 그 3년 전 대비해서는 51%가 올랐어요. 아직도. 예.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구리도 11%, 그러니까 11% 3년이니까 1년에 한 3% 정도 오른 거라고 보면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는 원자재 값 오른 분위기로 봐서는 유가랑 구리로 보면 3년 전 대비해서는 지금도
비싼 상태죠.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임금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 사태로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인플레이션 지금 다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커머디티 가격들, 이런 상품 가격들이 올라오면 실제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일 드라마틱한 건 이거예요. 2년 국채랑 10년 국채. 보시면은 3년 전 대비해서는 3년 전에 얼마였냐면 2년 국채가 0.12였어요. 그 다음에 10년 국채가 0.9였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2.98%가 올랐고 4.2%가 올랐어요. 금리가. 3년 전 대비해서는. 그럼 3년 전 대비했을 때 이 나머지 것들을 쭉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주가도 올랐고 금리가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거의 0%대에서 4.3이 됐는데도 주가는 올랐어요. 이 얘기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금리 오르면 막 주가 폭락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길게 봐서는 금리가 이때 대비해서 4%가 올랐는데도 주가도 올라 있는 거예요. 3년 전체 기간으로 보면. 그러면은 결국은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변동성을 만들지만 결국 장기 투자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이 금리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이게 다 섞인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주가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약간은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하는 게 답인 느낌이 확실하게 든다. 3년만 봐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3년 안에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죠. 뭐 돈을 풀었던 그리고 다시 조였던 이게 섞여 있는데도 아직은 솔직히 유동성이 아직도 유동성을 그렇죠. 이 기간 전체가 다 유동성을 푼 기간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유동성이 여전히 좀 풍부하다. 여기서 유동성을 생각이,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저 장이 유지가 된 거죠.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슈가 있었고 네. 뒤쪽에서 그것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5년으로 확 넘어가 보면 더 길게 보면 네네. 5년으로 갔어요. 나스닥은 165%. 그 다음에 S&P는 거의 90%. 그 나머지들은 비슷하죠. 니케이, 다우존스, 러셀 2000. 러셀 2000은 그래도 뭐 50% 정도지만 남들보다는 좀 못했죠. 중소형주가. 오히려 원래는 중소형주가 훨씬 더 강한 시장이었던 거, 과거에는. 네. 그리고 이제 뭐 가치 투자 이런 거 할 땐 중소형주들을 많이 이제 보잖아요. 근데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이기지 못했다. 오히려 대형주들이 많이 갔구나를 볼 수 있죠. 이제 5년으로만 봐도. 그리고 나스닥이 혼자 완전히 아웃퍼폼한 걸 보면은 결국 기술주랑 빅테크들이 길게도 잡았구나. 키를 그렇죠. 잡고 있었구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HSCI는 5년으로 바꿔도 45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대안이 별로 없구나. 네. 그러니까 미국이랑 싸우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이제 상승으로 돌기에는 되게 아직도 힘이 부족하구나. 네. 그러면 이렇게 가면 길게 가면 이제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골드 같은 경우도 60%가 올랐어요. 5년 동안. 달러 인덱스는 그 정도.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미국 국채 2년짜리, 10년짜리 같은 경우는 5년 전은 2.5, 2.6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플랫한 상황. 제가 맨날 말씀드린 일드 커브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2.5, 2, 뭐 이 레벨에서 계속 플랫한 상황이었다가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3년으로 가면서는 이제 밑으로 확 빠지면서 금리 확 낮추면서 돈을 네. 더 푸는 상황. 네. 그게 두 개가 섞인 게 이제 5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금리 보시면은 여기 위에서부터 쭉 내렸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밑으로 쭉 가다가 20년도 이제 코로나 사태 맞으면서 쭉 가다가 여기서 돈 풀리면서 주가 다 올라가고 이런 상태가 된 것들을 전체를 다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빅스 보시면 20년도 점프해서 올라갔던 네. 게 코로나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BTC 같은 경우도 쫙 한번 올라갔던 거 내렸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금 비트코인은 1000%예요. 5년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코인 부분을 점점 더 이제 ETF 나온다고 해서 더 신경을 쓰지만 이제 꿈과 희망을 갖기에는 자꾸 이제 이쪽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엔 다른 세상이 열릴 것 같아서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뭐 3년, 5년 그리고 1년 이렇게 보니까 답은 나스닥인 거라서.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죠? 답은 네. 또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끝부분에 가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결국은 이제 내년 거 예상을 해보려면 네. 앞에서 다 말씀하셨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성 기자님도 말씀하시고 네. 뭐 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다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부분들은 이제 우러 전쟁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들 계속 있어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고, 그다음에 YCC나 지금 제가 색깔을 칠한 부분들은 아까 23년도 전망 나와 있던 부분이랑 달라진 게 생각보다 몇 개 없어요. 다 그대로 뭐 인플레이션 문제, 그다음에 뭐 리세션이냐 아니냐 이것도 그대로 써 있던 문제 그대로고요. 그나마 새롭게 등장한 것들이 금리 인하 타이밍 속도, 그다음에 SVB 사태랑 상업용 부동산 네. 부분들 올해 나왔던 부분들이,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똑같아요. 이 부분은 고용지표, 실업률, 소비, 기업 실적 봐야 된다. 이거는 항상 나오는 얘기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년 말마다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아?라고 물어보면 고용지표, 실업률, 소비 봐야 됩니다. 뭐 기업 실적 좋아지는 거 봐야 됩니다. 이거 세 개가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가장 펀더멘탈한 부분이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지금 키로 나오는 거는 이제 실업률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네. 빨리 실업률이 올라가서 금리를 얼마나 빨리 내릴 거냐. 그래서 위랑도 연결이 되죠, 그죠? 하지만 너무 빨리 올라가거나 너무 많이 올라간다면 또 경기하고도 문제가 연결이 되는 되니까.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가 금리가 너무 빨리 내려간다는 얘기는 실업률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고, 네. 그럼 경기가 나빠진다는 얘기니까 결국 오히려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계속 스토리를 네네.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 실업률이 어떻게 빠지는지 보여지는 게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거 많이 이제 듣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발표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고용 트렌드 지수. 저도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처음 찾았는데 네. ETI라고 불리우는 게 있는데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지수예요. 네. 지수인데 자기네가 훨씬 더 리딩한다는 거예요. 실업률을 그러니까 고용 지표를 리딩한다. 이 고용 지표가 떨어지면 실제로 고용 숫자가 떨어지더라. 근데 자기네가 훨씬 빠르더라. 그래서 이걸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과거 이거를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난판 페이롤, 고용 지표고요. 네. 그다음에 파란색이 자기네가 만든 지수예요. 비농업하고 이렇게 연관을 지어보면 비농업도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이 리딩 인디케이터 안에는 고용 관련돼 있는 지수 8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자리 얻기 어렵다고 말한 사람 응답자의 네. 비율, 그다음에 잡리스 크레임 맨날 나오는 실업보험자 수 매주 나오잖아요. 네. 그거, 그다음에 이제 현재 충원할 수 없는 직위를 가진 회사의 비율, 그다음에 임시직, 그러니까 파견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면은. 네. 그래서 파견직하는 회사의 직원 수, 결국 고용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가 결국 파타이머냐 아니냐. 그래서 그게 제일 키로 작용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5번째는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수. 나는 파타이머 아니고 정규직 하고 싶은데 계속 파타이머로 바뀌는 사람 네. 숫자, 그다음에 채용 공고, 그다음에 산업 생산, 제조, 실제로 하는 제조랑 무역 판매, 이 8개를 넣어가지고 지수를 만든 게 이 파란색 지수고, 그 파란색 지수가 꺾이고 난 다음에는 고용이 꺾이더라. 고용이 꺾이면 실업률이 올라가더라. 이런 거죠, 이제 순서가.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꺾인 지가 22년도 3월에 이미 꺾였어요. 네. 오른쪽 보시면은. 이게 이제 최근 거 2000년도부터 2022년도, 23년도까지인 거고 11월까지. 그다음에 왼쪽 거는 74년도부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꺾일 때마다 맞췄어 이런 거죠, 이제. 이 지표가 리딩하는 거 맞아. 그러면서 얘기 계속하는 게 2020년도 3월에 꺾였고, 그리고서 그래서 이 추세로 봤을 때 자기네가 분석했을 때는 2024년도 2분기부터 고용이 감소를 해서 4%대로 올라갈 거고, 끝에 가서는 4.3까지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이 3.7, 3.6 뭐 이렇거든요. 3%대. 네. 근데 거기서 4%로 올라가는 거는 되게 안 좋게끔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컨퍼런스 보드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근데 내년일 가능성이. 내년 6월 달을 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6월, 내년 4분기까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보는, 빨리 인하한다고 3월로 땡겨 올라온 게 저거 더 빨리 떨어질 네. 거라고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저런 이제 컨퍼런스 보드나 이런 이제 리서치 회사들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2분기나 3분기 때 실업률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거꾸로 금리 인하는 그때쯤 할 거야. 네. 실업률이 떨어질 때. 그래서 6월 달이 가장 이제 핫하게 몰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도 쭉 보시면은 코어 PC 제일 많이 보니까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쭉 친 게 이게 2014년부터 현재까지 코어 PC MOM이요. 네. 월로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부분이 0.2하고 0 사이예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들어왔죠. 언제부터 들어왔냐면 6월 달부터 들어왔어요.
박스 안으로.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튀어나간 적들은 중간중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위에 올라갔던 게 이제 이거 없애겠다고 지금 계속 금리 올렸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년치를 쭉 보시면은 0.1, 0.1, 0.3, 0.1, 0.1. 그래서 합계로 보시면은 내년도 이제 12월 거 좀 있으면 빠지겠죠. 네. 그다음에 이쪽 1월 것도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2월 달 거까지 빠져나가면 당연히 합산하면 2%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작년에는 오히려 거꾸로였어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뒤쪽 게 낮았고 앞쪽 게 높기 때문에 걔가 들어와서 높게 나오지만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월 더한 거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세 개가 빠져나오고 나면 나머지 거 더하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래서 뭐 디스인플레이션이다 이거는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0.3대로 올라온 거랑 0.2대로 있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머디티 가격들, 상품 가격들이 여기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그 저희가 맨날 보는 페드와치 부분에서 따로 가져와 봤어요. 네. 이게 뭐냐면 3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5.25, 5.5, 지금이 5.5잖아요. 네. 이 5.5라고 가능성 몇 프로로 했었는데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네, 3월 달에 5.5일 거야라고 예상한 퍼센티지가 그 SVB 사태 전에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로 가는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가는 분위기였겠죠. 그랬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SVB 사태가 일어나면서 0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네. 없어졌어요. 금리 인상 없어. 그러고서 밑으로 쭉 가는 거죠,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6월 달서부터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니 쭉 올라가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잡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는 솔직히 인플레이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 불안인 거죠, 이때는. 뭐 시스템 리스크가 오냐 안 오냐의 네, 그랬었던 거죠. 기로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분위기로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고, 근데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12월이에요. 여기서 일로 떨어지는 데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로 떨어지는데 여기예요, 지금. 오른쪽 끝은. 그러니까 이제 너무 빨리 반영했다라는 생각들이 다들 많은 이유가 이 부분인 거죠. 지금 SVB 사태 같은 게 있었어?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6월 달로 가서 보면 6월 달이 제일 많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때라고 봤던 시기예요. 어느 때가 이때부터 벌써 다 7월 달에 금리가 올라가면서부터도 다 이제 5.25가 이제 현재 5.5니까 네. 상단이 5.25가 될 확률들을 보면은 이때 이미 2월 달에 SVB 사태 일어나기 전까지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SVB 사태 떨어졌다가 바로 올라왔어요. 7월 달에. 그러면서 거의 40%대로 자기가 제일 높은 금리 인하는 제일 첫 번째 시기가 6월 달인 걸로 계속 거의 확정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12월 달 돼서는 거의 네. 0이 됐어요. 얘가 어디로 갔냐면 조금 아까 보여드린 3월로 간 그쵸. 거예요. 아. 예.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그냥 3월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반영 자체를.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시장은 너무나 이제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 아닌가? 너무 완전하게 3월 달에 금리 인하 쪽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지금 쭉 이제 뭐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다음에 결국 실업률이 어떻게 되나가 제일 궁금한 상태가 네.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리딩 인디케이터가 뭔가를 한번 찾아봤고 그다음에 실제로 매크로로 내년도에 전망을 해본다라고 치면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일단 판에다 다 올려놓는 거죠. 지금 실제로 문제가 될 만한 게 뭐가 있나? 라고 쭉 찾아보면 뭐 디스인플레이션이다,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계속 있었어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인데 2%는 잡았어. 이거는 뭐 숫자로 보면은 2% 나올 것 같고. 네. 근데 그게 잘못돼서 더 높아질 가능성은 원자재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임금은 이미 올라가는 게 다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연착륙 부분들은 그래서 이게 뭐 골디락스 얘기하는 게 연착륙인 거죠. 그죠? 약간 인플레이션은 줄어들지만 성장은 계속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리세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슈가 발생하면 리세션 나는데 이게 심한 리세션이 아니야. 마일드한 리세션이야. 뭐 이게 결국 연착륙 부분이랑 유사한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부분 타이밍이나 속도가 문제인데 3월이야 6월이야. 그러고 얘기하고 있을 때 결국은 그냥 실업률 보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속도가 지금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게 현재까지인 거죠. 그러면 지금 내년에 갔을 때 봐서 SVB 사태 있었던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다 해결이 된 거야? 그리고 시장에 다 반영이 된 거야? 라고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크레딧 이슈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있지만 모르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페드가 됐던 금융기관이 됐던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고용지표나 실업률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빠지는 건 확실하게 인정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비도 기본적으로 저축 그다음에 바닥인 것 같다. 리볼빙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저축 부분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은 개인 소득 개인 지출 쪽인데 보시면은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었어요. 실제로 엄청 코로나 때 이 푼 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결국 디스포저블 인컴이라는 게 돈 쓸 수 있는 인컴으로 보시면은 그게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대비해서 실제 소비를 보면은 그렇게 너무 급작스럽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도 소비 여력은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폭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결국 박스장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 선거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믿을 거는 유동성으로 뿌렸던 돈들이 계속적으로 소비를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또 작년과 저는 이제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게 중국 경기 회복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소비가 좀 다른데 어디선가 누가 사줘야지 되는데 미국이 계속 사는 부분들은 유지가 될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AI나 로봇 생산성 부분을 LLM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네. 것처럼 그 부분을 이제 인지하고 그 부분이 생산성을 향상을 확실하게 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어느 정도 내년 장도 유지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입니다. 이 중국 얘기 해주셨는데 뭐 믿을 건 유동성과 중국 경기 회복분이라고 위에 이렇게 네. 써놓으셨는데 사실 중국이 올해 보니까 43개 기업이 상장 폐지해서요. 이게 역대 최대 규모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상당히 정말 안 좋았다는 게 그 부분으로도 좀 눈으로 방증이 보이는 되는데 그렇죠. 내년도 사실 그렇게 밝지만은 않기 때문에 네, 중국이 너무 밝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AI 로봇이 올해를 살렸듯 네. 내년에도 좀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사실 세부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네. 이제 지난 연도 걸 왜 보여드렸냐면 AI가 나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또 2024년도도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들은 이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 부분들은 어쨌든 해결될 가능성들이 조금씩은 더 이제 너무 오래됐으니까 다 피곤하니까 그리고 이제 재건 이슈가 있잖아요. 전쟁이 네. 끝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경기를 조금 더 받쳐줄 수 있는데 문제는 선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 선거는 그냥 저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좋습니다. 2024년 매크로 전망까지 깊이 있게 짚어주셨고요. 뭐 1년, 3년, 5년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시장이 좀 중장기적으로도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테이블랩의 케빈 강 대표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